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는 시중에 나와 있는 AT 수험서로서 가장 유명한 겁니다. AT 수험서를 3일 인포마인에서 출판을 했고요. 그 머릿말에 보시면 이 AT가 무엇인지, 어카운팅이 회계거든요. A가 이제 회계의 그 이니셜이고, T는 기사라는 뜻이죠. 테크니션. 그래서 회계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회계. 그래서 우리가 회계 기술자 하면 좀 이상하니까 회계 실무자, 회계 실무 교육. 그래서 AT를 회계 실무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계는 말이죠, 재무 회계가 있어요. 파이낸셜 어카운팅 테크니션 하면은 재무 회계 실무자. 그래서 그게 FAT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지금 FAT 1급 교재고요. 그 다음에 텍스 회계, 텍스 어카운팅 테크니션 하면은 세무 회계 실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T 시험에는 FAT가 있고요, PAT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FAT는 우리 주로 전산회계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AT는 세무회계 자격증이다. 한국 세무사회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공인회계사에서는 FAT와 TAT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 교재의 특징을 보시면, AT 자격시험에 아주 적합한 그런 수험서라는 얘기죠. 네. 요 저자분 이름이 여기 나오네요. 예, 저자의 김혜숙 교수님은 제가 이 AT 자격시험 관련해서 여러 번 본 적이 많아요. 이 저자분이. 그러니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AT 자격시험을 처음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할 때,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 여기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AT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깊은 그런 교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위해서 여기에 많은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기출문제 6회째 6번 풀어볼 수 있도록. 시험이 1년에 6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작년에 있었던 시험 6회차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실려 있어요. 모의고사도. 그러니까 교재가 두꺼운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배울 내용이 이만큼이냐, 이거 언제 진도 이걸 다 나가지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한 절반은 문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론은 몇 페이지 안 돼요. 그 이론 할 때 여러분이 잘 견뎌내셔야 돼.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론 수업이 이게 참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점심시간 우리가 지금 아까도 지금 졸리우실 거다 그랬는데, 이론 시간에 많이 졸 수가 있어요. 좀 아시는 분은 졸아도 되고, 모르시는 분은 졸면 안 됩니다. 여기서 FAT 2급부터 공부하신 분은 앞부분 아는 내용이 많아요. 아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미 배우신 내용. 자, 그래서 자격증 교재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빠른 합격을 위해서 문제를 여기다 많이 해서 문제풀이 많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교재가 컬러로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증빙 같은 게. 실제 시험에서도 컬러로 출제가 되는데요, 딱 한 번 컬러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는지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예.
올해 몇 회차 시험이었냐면 42회차 6월 13일 시험에 그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이 문제지를 가지고 학원에 오셨길래 문제지를 딱 보는데 흑백이에요. 컬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흑백으로 앞으로 흑백으로 바뀔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시 컬러로 바꿨습니다. 예, 국가 직무 능력 얘기 또 나오죠. 예, 거기에 맞춰진 교재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는 그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 그 여러 가지 그 백데이터가 필요해요. 그 백데이터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백데이터를 설치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다가 나중에 실기하실 때는 프로그램도 설치하시고 백데이터도 설치하셔서 집에서도 연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주 AT 시험으로는 가장 좋은 그런 수험서라고 보시고요. 우리가 11월 24일 날 수업이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은 12월 5일 날 여러분이 아마 응시하시게 되겠죠. 12월 5일 날. 그래서 11월 24일 날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쯤 있다 시험 보는 거잖아요. 네. 적당합니다. 11월 24일 날 끝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요. 여기 안내 보시면 시험의 그 검정 방법은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을 동시에 치른다는 거죠. 동시에 치르고요. 프로그램은 더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볼 것이다.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고요. 100점 만점에서 배점이 이론이 30점, 실기가 70점이에요. 과락은 없고요. 두 개 100점 만점에서 합계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시는 겁니다. 네, 응시료는 2만 원입니다. 응시료는 2만 원이고요. AT 자격 시험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 인증제 은행제에 인정이 됩니다. 2급은 안 되고요. FAT 1급부터 그래서 4학점, TAT 2급이 10학점, TAT 1급은 16학점 이렇게 해서 학점제에 의해서 학사학위나 전공학사 또는 뭐 학사까지 할 수 있죠. 우리 학점은행제. 출제 범위는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것 중에 출제 범위가 아닌 게 교재에 실려 있는 게 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수업하면서 뺄 거예요. 지금 FAT 1급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실무 이론 쪽의 재무회계 부분만 나오는데 여러분 책 중간에 보면은 원가회계도 있어요. 원가회계. 원가회계 공부 안 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비영리회계가 또 이 책에 실려 있어요. 비영리회계. 비영리회계도 AT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 우리가 수업에서 뺐습니다. 그러면 왜 이 교재에 AT 시험에 FAT 1급에 나오지도 않는 원가회계, 비영리회계를 왜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이게 지금 NCS 그 책에 또잖아요. 어디 있나? 여기 있죠. 원가 계산. 또 비영리 여기 있네. 비영리회계. 그러니까 NCS 능력 단위에 그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비영리 회계는 4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이 교재에서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NCS 기준의 교재를 수험서를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그냥 뭐 억지로 끼워 넣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빼고 공부하신다. 세부적인 그
출제 범위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 세부적인 범위를 지금 보면 더 머리만 아프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회계적 지식이 좀 더 쌓여야 이걸 딱 보면은 매출원가의 계산, 과세거래, 영세율 면세,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아직 학습한 내용이 회계나 세무 지식이 전혀 없는데 이 세부 출제 범위를 지금 읽으면 곤란하겠죠. 이해가 안 가니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이 교재만 잘 공부하시면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서 시험 준비가 완벽히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격률도 소개를 해놨네요. 네. 학원에 상담하실 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귀 학원에서는 합격률이 어떻게 됩니까? 네.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단체 접수를 딱 해서 합격률이 딱 나오는 반도 있지만 개인 접수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개인 접수. 네. 그래서 확실히 몰라요. 학원을 다니는 도중에 발표가 나면은 아무개 씨 합격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다 끝나고 시험 보시면은 합격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그 공인회계사에서 총 응시자분의 합격자를 비율로 나타낸 건데, FAT 1급은 전체적으로 한 40에서 50%까지 평균 합격률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계신 분이 다 100% 합격할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100%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 하는 것은요, 알고 있는 것과 시험에 고득점 하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시험 보신 분이 지난주 토요일에 날 시험이 있었거든요. 10월 17일 날. 지금 야간반에서 TAT 2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 10월 17일 이전에 FAT 1급을 공부하신 분들이었어요. 시험 준비 많이 했거든요. 잘 하셨어요.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잘 하셨는데 왜 시간이 부족했죠? 네, 아무튼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이론은 다 풀지도 못했다. 그래서 막 찍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서 시험 준비는 철저하게 많이 좀 더 해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12월 5일날 시험 보실 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험 보실 때는 시간 관리 같은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모르는 거에 시간을 낭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차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1장 회계란 무엇인가, 제1장의 1절 28페이지부터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1절의 내용은 회계의 개념을 정리하는 수업인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1절에서 2절 넘어가면 이 부분이죠. 2절 회계의 순환 과정. 네, 이론이긴 합니다만은 회계의 순환 과정은 실습을 하면서 할 거예요. 근데 실습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로 하는데, 그러면 종이로 하는 거니까 뭐 대충 넘어가도 어차피 전산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고요. 종이로 했던 것을 우리가 전산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전산화한 거잖아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 우리 손으로 하는 수기 절차가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정확히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굉장한 문제풀이의 기본이 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회계의 순환 과정 할 때 좀 더 집중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뭐 이거 개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제1장에 1절과 2절이 있는데 회계의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다 끝납니다. 네. 한 8시간? 내일하고 모레면 벌써 8시간이죠? 오늘 또 여기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들어가니까 10시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개정 과목, 아까 그 지식 중에 개정 과목 분류 방법을 알아야 되고, 개정 과목 회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개정 과목들이에요.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무엇이 있으며 관련된 회계 처리는 무엇인가? 비유동자산에 대한 개정 과목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것과 관련된 회계 처리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이제 회계 이론의 본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회계 실무의 본질. 네. 그래서 이 이론이 잘 되어야 여러분이 그 더존 프로그램에다가 전표 입력이라는 것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어야.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순서대로 개정 과목을 또 수익과 비용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그게 2장입니다. 그 2장이 끝나면 재무회계가 다 끝나요. 85페이지까지 하면. 예. 그래서 이 85페이지까지 내용으로 20문제 이론을 출제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을 보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이 필요하죠.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무슨 세금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뭐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사업자 등록, 납세지, 과세기간, 납세 의무자, 재화와 용역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또 면세와 영세율 제도 이게 다 부가가치세 이론입니다. 또 재화의 수입했을 때의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 그리고 매입세의 공제를 받기 위한 매입세액의 계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차이 여기까지가 부가가치세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론과 함께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배운 문제 10문제 이론 문제로 내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배우는 문제 3문제 이렇게 평가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론이 어디서 끝났어요? 109페이지까지가 이론 끝. 예. 여러분 책에서 109페이지 한번 잡아보시면 얼마 안 돼요. 내용이. 예. 제가 책을 저기 컴퓨터에다만 넣어놓고 있었어요. 제 책상에 있는 책을 안 가져왔는데 109페이지가 어디예요? 거기? 거기? 예.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두껍지만 109페이지까지만 여러분이 잘 따라 하시면 FAT 1급을 도전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지식. 그래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실무, 회계 정보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는 더존 스마트 A라는 회계 정보 시스템에다가 이걸 이제 반영하는 거. 그게 이제 실무가 되겠습니다. 자, 원가 계산은 그냥 패스할 거예요. 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비영리 회계 이거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3부로 넘어가죠. 더존 스마트 A 여기서부터가 이제 프로그램 사용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무이기 때문에 뭐 졸립지도 않고 이건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하고 같이 따라하기를 하면 하긴 하는데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뭐냐면은 저 앞에 이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네, 이론 실력이 부족하니까 실무가 불가능한 거예요. 차변, 대변, 개종 과목을 서로 뒤바꿔 쓴다든지 이런 건 개종 과목을 뭘로 해야지 이런 판단이 안 된다든가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3부가 이제 실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계정보 시스템, 전표관리, 자금관리. 그래서 여기 이제 능력 단위들이 전표관리 쪽에서 시험 한번 보고 또 회계정보 시스템에서 시험 한번 보고 보는 날짜는 다 달라요. 자금관리에 대해서 또 시험 한번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까 이론하고 묶어서 또 시험 한번 보고 결산 처리에서 또 시험 한번 보고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이 뒤에 마무리 부분에서 나오죠. 마무리 부분에서도 제6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냐? 276페이지까지는 이제 실무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무 끝. 나머지는 그러니까 276쪽 외의 나머지 분량은 뭐냐면 그게 다 모의고사와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76쪽이 어디인지 쫙 한번 접어보세요. 거기까지가 이제 이론과 실기, 그러니까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이 끝나는 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전부 다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다. 제가 FAT 1급 과정을 보면요. 모의고사는 다 못 풀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출문제까지는 다 풀 수 있어요. 모의고사는 5회가 남아있는데 다 못 풀면 어떡하지? 그거 뭐 여러분 이제 11월 24일 날 수업 끝나고 그 다음 주까지 일주일 하고 며칠 한 열흘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모의고사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교재를 한번 보셨는데 교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가자라는 부분은요, 지금으로서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는 거 이런 건데, 집에서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하고 싶으시면 알고 가자를 보시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 참고하셔서 미리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 나와 있죠. 아직은 프로그램을 쓰지 않기 때문에 미리 설명은 안 드리지만 나중에 실무할 때는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 자리에는 이미 다 설치가 다 돼 있어요. 백데이터 다운받는 방법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여러분 PC에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습니다.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법, 또 백업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게 데이터를 백업이라는 건 무엇이고 복구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3일패션이라는 회사로 1월, 2월, 3월까지는 전표 입력을 해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하던 일을 집에 가서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3일패션의 이 백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돼요. 가지고 가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도전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이 백데이터를 이렇게 복구를 합니다. 복구해가지고 집에서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만은 물론 실무용에도 이런 기능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도전 프로그램이 클라우드 버전이 있어요. 클라우드 버전. 그러니까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두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내 컴퓨터에 설치가 돼 있어요. 프로그램도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알면 접속해가지고 회계 업무를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백데이터를 뭐 이렇게 백업 받아가지고 USB 들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실무 버전은 그런 클라우드 버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용은 그런 버전이 없으니까 교육용 가지고 옮길 때는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가끔 이제 여러분이 자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하면 이 기능을 쓸 때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게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은 어디냐? 이제 이론 우리 제2부 이론 내 것으로 하기. 여러분 교재에 28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절에서는 회계란 무엇인지 회계의 개념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계의 정의. 아까 우리가 그 학습 안내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거기에 두 번째 목표가 바로 이거였어요. 두 번째 목표 학습 안내서에 넣은 그 입력한 내용은 제가 이걸 참고로 해서 만든 겁니다. 오늘날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인식, 측정, 기록 및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이 회계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회계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 제법 잘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문맥과 가장 가까운 것을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한번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회계정보 이용자가 그랬는데 회계정보 이용자 그러면은요, 요 우리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시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의 내부에 있는 이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많은 이용자들이 있어요. 회사 외부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그러면 우리는 채무자가 되고 은행은 채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대출을 이행할 때 그 회사의 회계 정보를 보고 대출을 결정합니다. 규모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또 기간은 2년은 너무 긴데 2년은 안 돼요. 6개월. 예. 좀 신용이 낮을 것 같으면 6개월. 아, 이 회사는 뭐 3대째 이렇게 경영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뭐 1년, 2년 이렇게 다 이 회계 정보를 보면 알아요. 왜냐? 결산서에 보면은 제 몇 기 이게 나와요. 제 3기다 그러면 이 회사 이제 3년째 사업을 마친 회사가 제 3기. 근데 회사 그 재무보고서를 보니까 20기 이렇게 써 있어요. 20기. 개인 회사인데, 야, 20년을 이 사업을 했네? 왠지 믿음 가지 않아요? 예. 사업자 번호 하나 가지고 20년을 쭉 사업한다는 거, 물론 30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 회계 정보에 단순히 그런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 또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 사업자가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회계정보 이용자는 은행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주주, 일반 대중들까지도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된 기업 같으면은. 네, 우리 최근에 카카오 그룹에서도 어느 회사를 하나 공개를 했고요. 또 엊그제 BTS 회사인 그 회사도 공개를 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주식을 공모하겠다고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회계 정보를 보고 과연 투자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투자자가 바로 회계 정보 이용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가 사자 그러면 사고 팔자 그러면 파는 사람. 네.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돈을 투자할 수는 없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회계 정보를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을 이제 배울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만들어내야죠.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만들지 않고 엉터리 정보를 만들면 유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만들면. 그렇죠? 부채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부채 규모를 막 줄여놨어. 묘하게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요. 밖으로 안 드러나게. 예. 그래서 뭐 왜 이걸 줄여놨느냐? 아, 이거 우발 부채라서 부채로 우리는 이걸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근데 제3자가 보면 이건 부채로 인식해야 돼. 그런데 이게 뭐 우발 부채라는 것도 있거든요. 우발 부채. 우리 회사는 이걸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면 부채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야 이런 것은 말할 것 없이 그는 확실한 부채로 표시해야 되겠지만 애매한 부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어리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래 이제 부모님이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서 돈을 딱 밀어줬습니다. 그러면 나 이제 어려울 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이 돈을 나보고 갚으라고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거기를 회사 재무제표를 만들 때 부채로 인식 안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돈 빌린 건 부채에다가 기록을 안 해. 그러면 그게 숨겨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나를 딱 불러가지고 너 그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얼마 너한테 주었잖아. 그거 왜 안 갚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갚아야 돼요? 그냥 부채로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유용한 경제적 정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정보를 생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별하고 인식하고 측정하고 기록하는 거 요게 이제 실무죠. 회계 실무. 식별이라는 건 뭐냐면 회계상 거래가 무엇이냐. 회계상 거래가 무엇이냐를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거래인지, 자본 거래인지, 수익 거래인지, 교환 거래인지 이런 인식을 통해서 또 금액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 측정. 그리고 그거를 전산에 입력하는 것이 기록이죠. 그래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전달이에요. 이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의 정의 여기 있는 세 줄 이거를 잘 챙겨 두시면 되고요. 회계의 목적을 보면은요. 회계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은 쭉 지금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져 있습니다만은 문장을 끊어서 보면은 이게 1번 어디까지나 여기까지가 1번. 자,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회계의 목적입니다. 아까 회계의 정의하고 거의 같아요. 두 번째 목적은요. 여기서부터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여기서부터.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네, 우리 FAT 1급은 법인 기업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이 법인이라는 것은
위탁자가 주주입니다. 위탁자는 주주. 수탁자.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수탁자는 경영자를 말해요. 경영자. 그러니까 주주가 경영자한테 그 기업을 맡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을 맡겼어요. 그래서 위탁을 받으면 그냥 책임만 지는 게 아니라 이거 권한도 주죠. 그 자원에 대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잖아요. 자산. 그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주가 경영진에게 줍니다. 그러면 경영진이 그 자원을 인적 자원, 또 물적 자원, 그리고 또 화폐성 자원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죠. 그래서 수탁 책임자로서의 그 경영 성과, 그 경영 성과가 회계 책임의 결과예요.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가 무리하게 이 결과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결과를 과대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결과를 자꾸 이쁘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식회계라고 그러죠. 분식회계를 했다. 경영자가 분식회계를 했다. 분식회계라는 것은 회계에다가 분칠했다 이런 설명이라고 그래요. 회계에다 분칠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걸 많이 감춰가지고 꾸며댔다는 거예요. 꾸몄다 이거예요. 분식회계는. 그래서 결과를 좋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예요. 위법행위. 그래서 내부적으로 별일 없이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외부에 알려져 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여러 가지 법률에 위법행위가 돼 가지고 감옥에 갈 수가 있죠. 형사적 처벌을 받아요. 자, 회계의 목적 두 가지. 첫 번째 거는 회계의 정의하고 똑같이 경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 두 개 정리하셔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회계정보 이용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다음 페이지에 표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먼저 외부 정보 이용자를 볼까요? 주주, 투자자.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주주나 투자자는. 주식에도 투자한 거잖아요. 주식도. 근데 이제 주주하고 투자자를 굳이 구분한다면 주주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주고, 만약에 회사가 채권을 발행했다. 채권을 발행했으면 채권에 우리 회사 채권을 사준 사람은 투자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주는 아니에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주, 투자자 하면은 우리 회사 채권을 사줬거나 우리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우리 회사에다 돈 빌려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채권자입니다.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 기업, 돈 빌려준 사람들이다 그러면 보통 금융권이 되겠죠. 또 외부정보 이용자에는 거래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처하고 신용거래를 많이 하죠. 신용거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대부분 다 현금 거래지만 기업 간의 거래는 신용거래가 많아요. 상품을 판매하고 또는 제품을 판매하고 결제는 몇 개월 후에 결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신용거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신용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거래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뭘 보고 믿어요? 회계정보를 보고 믿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 유관기관,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 정부 유관기관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세금, 조세. 예,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정부 유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을 산출하는 근거가 돼요. 그 회계정보가. 그 다음에 일반 대중. 예, 일반 대중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잠재적 어떤 투자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도 외부 정보 이용자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를 보면요. 회계정보 이용자는 경영자와 근로자가 있습니다. 경영자와 근로자. 경영자는 의사결정하는 데 필요할 거고요. 근로자는 경영자하고 연봉계약이라든가 또는 어떤 노사에 관한 어떤 급여 인상률 결정이라든가 단체 교섭을 할 때 회계 정보를 가지고 근거를 삼아야 되겠죠. 만약에 회사가 2021년도 급여 인상은 0%로 하겠습니다라고 경영진 쪽에서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왜 그러죠? 전년도 실적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전년도에 경영을 이렇게 성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이 아주 안 좋을 것 같다. 비관적이에요. 거기다 급여 인상까지 하면은 우리 회사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참읍시다. 이렇게 설득하려면 뭐예요? 회계 정보가 있어야죠. 경영자, 근로자,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된다. 이렇게 다양한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를 분류할 때요. 우리는 재무회계를 공부할 거예요. 재무회계. 우리는 재무회계를 공부합니다. 파이낸셜 어카운팅. 그런데 재무회계하고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가 모든 회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원가관리회계 이름이 좀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요. 원가관리회계는 금방 공부하다 보면 바닥이 그리고 깊이가 별로 없어요. 네. 세무회계 이건 세법 개정될 때마다 자꾸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5년 전에 일했다가 5년 후에 가보면은 일이 확 틀려져 가지고 많이 헤맬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막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어요. 해마다 법 개정이 일어나요. 가산세율이 옛날에 0.5%였던 것이 0.3%로 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옛날에는 환급이 30일 만에 됐었는데 지금은 15일로 땡겨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막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회계도 오락가락해. 근데 재무회계는 그 오락가락하는 게 거의 없어요. 회계의 말하자면 기본이기 때문에 회계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회계입니다. 그리고 이 재무회계는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한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계를 높여나가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수험서에서도 뭔가가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뭔가가 추가되는 것이 더 깊이를 더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상당히 깊이 있는 회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원가관리회계나 세무회계는 좀 간단한 것이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볼까요? 목적 자체가 이 재무회계는 일반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까도 은행에서 그 회사의 회계정보 자료를 요구할 때 이 기준, 재무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회사의 원가관리회계 또는 세무회계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무제표 작성이에요.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경영자만을 위한 회계라고 볼 수 있어요.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해냅니다. 경영자가 오늘 간부회의에서 회계팀장한테 다음 달 무슨 뭐 생산 원단위 한번 제출해 보세요. 뭐 아니면 그러니까 대표자가 자기가 어떤 의사 결정을 위해서 무슨 자료가 필요해. 회계적인 자료가. 그럼 그날 지시를 해요. 그럼 그날 지시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원가관리 회계라고 보면 돼요. 경영자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때 지시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재무회계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원가관리 회계가 뭡니까? 기초 없는 뭐 같아요. 기초 없는 빌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공부를 시작할 때는 재무회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를 먼저. 그러면서 원가관리 회계 하는 거.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세금 내기 위한 거예요. 법인세,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이런 세무 신고를 하기 위한 회계가 세무회계입니다. 단순하죠. 네. 그러니까 세무회계의 작성 기준은 전부 다 법에 의한 거예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런데 원가관리회계는 어때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경영자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내야 돼요. 경영자가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게 원가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일반적인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회계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원칙은 무슨 원칙을 배우는 것이냐 하면은 기업회계 원칙이에요. 기업회계 원칙.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 가면 기업회계 원칙을 수립해가지고 공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이론을 공부하십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